산업혁명의 시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술과 경제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브런치의 최정문입니다.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경제 브런치. 저는 타일러입니다. 요즘은 로봇이 집안일도 해주고 가족처럼 같이 지내기도 하고 그죠? 네, 그리고 자동차가 직접 운전을 해서 가고 이거 완전 영화에서 보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너무 빨리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세상에 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게요. 타일러 씨는 이런 미래 기술 평소에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할 줄 몰라서 무인 자동차 막 이런 거 진짜 빨리 나오기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계속. 몇 년 뒤면은 면허 없어도 운전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제 진짜. 주장이에요. 저도 아직 안 땄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다려봐야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경제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이시죠? 김동영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왠지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더 설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실 분을 또 한 분 모셨는데요. 양성명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제 브런치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IoT, 즉 사물 인터넷이 만들어가는 세상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IoT, Internet of Things죠. 네. 발음이 너무... 본인이 연구하는데 이거 놀랄 일 아닌데 사실. 말 그대로 사물의 인터넷인 거죠. 뭐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이 돼가지고 어떤 새로운 가치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거 네, 말하는 쉽게 건가요? 말씀드리면 모든 사물이 컴퓨터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맛있는 경제 브런치. 네, 오늘의 주제는 IoT, 사물 인터넷이 열어가는 세상입니다. 센싱 기술이라고 하는 건 냉장고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냉장고를 무려 3대를 운영하세요. 냉장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시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장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냉장고가 등장을 하게 되면 한 대만 운영해도 먹거리를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물 인터넷 때문입니다. 그 안에 사물 인터넷, 즉 그 센싱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음식이 몇 번째 칸에 있는지, 그리고 혹은 그 음식의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이러한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용이해지는 거죠. 냉장고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지만 이러한 사물 인터넷이 산업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럼 이 센싱 기술이 발달할수록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늘어나고 이게 그럼 산업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사물 인터넷이 일반인들 수준에서도 아주 흔한 용어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산업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저희 어머니의 사례를 이제 산업으로 바꿔보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고 하는 건 산업 분야에서 생산 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이미 2013년 설문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전 세계 글로벌 리더의 75%가 이미 사물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연구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거 사실 저 처음부터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시작할 때부터 여기 테이블 위에 뭐가 올려져 있더라고요. 이거 궁금했는데 양성명 교수님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일 먼저 저희 생활에 밀접하게 와닿는 것들이 바로 이런 가전제품, 그중에서도 이제 시계류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휴대폰 기능, 사진 촬영 기능, 카메라 기능, 일정 관리, 추가로 생체 리듬이라든지 헬스케어 이런 부분까지 이제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정말 스마트한 밴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여기 뒤에 이게 센서인가 봐요.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되게 기능이 많네요, 일반 시계에 비해서. 그 시계라고 부를 수 있나 이제? 스마트폰 되게 비싼 시계라고 하잖아요. 이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비슷한 거 아닐까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연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정문 씨 우리가 이거 선물 받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확히 뭐 아. 하는 거고 어떻게 쓰는 거예요? 아, 이게 스마트워치라는 건데 이렇게 누르면 이게 제가 오늘 걸음수예요. 아, 그리고 이게 심박수, 지금 심박수. 어, 그리고 얼마 걸었는지 거리랑 뭐 칼로리 소모를 얼만큼 했는지. 네. 제가 한번 걸어볼게요. 제자리에서 걸어도 되나? 이렇게 움직여야 되나? 아, 됐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아, 진짜요? 75, 77, 79, 84, 84, 85. 똑같아. 86, 오. 88. 우리 그거 하면 좋겠다. 이 친구를 등록할 수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친구가 얼만큼 운동했는지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막 대결처럼. 오, 그게 되게 괜찮다. 어. 이게 어떻게 보면 IoT네요? 그렇죠. 이 안에 IoT 기술이 들어 있어서 이제 내 건강을 여기서 측정하고 얘가 관리해주고 얘가 운동을 또 추천도 해줘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되게 생활이 아주 편리해지고 활동적이고 막 그렇게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제품들이 일상생활에 많아지면은 나의 뭐 생활이라거나 일상이 굉장히 편리해질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장점들이 있을까요? 초연결 사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물이 소통됨으로써 사물 하나하나가 주는 기능 말고도 연결이 됨으로써 그 링크에 걸려 있는 가치, 밸류까지도 우리가 다 얻게 되는 거죠. 네스트라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2014년에 구글에 이제 인수가 됐습니다. 어떤 기업인가 하면 자동 온도 조절계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온도 조절계가 특별한 게 사람의 숫자, 소음, 그리고 외부 기온까지도 다 파악해서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게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보일러랑도 연결이 되고 선풍기도 연결이 되고 에어컨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알아서 똑똑하게 해결해 주기 계속 때문에 해석할 수 있게. 사람들은 조금 더 창의적인 부분, 고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인간의 삶이 훨씬 더 편리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전체 전력의 4분의 3이 미국 전역에 있는 건물에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3분의 1은 그저 낭비되는 전력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오늘처럼 날씨가 좋은 날에도 불이 켜져 있고요. 시원한데도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고. 그런데 사물 인터넷이 그 센서 기술을 대신한다면 사람이 많을 때는 에어컨을 크게 틀고 밝을 때는 에너지를 줄여줌으로써 에너지를 효율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또 다른 홈 IoT 아직 얘기 안 한 그런 분야나 그런 게 있나? 앞으로 열릴 것이 확실한 시장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실버케어 시장입니다. 고령화는 예견된 일이기 때문에 모든 가전업체들이 이 실버 세대를 케어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들을 홈 IoT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유플러스와 손님을 잡고 냉장고에 스마트 센서인 사물 인터넷을 붙여서 12시간 동안 문 열림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으면 저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무슨 일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출동하거나 가족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럽에서도 복지국가라고 하는 스웨덴에서도 이러한 홈 IoT는 굉장히 활발하게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 알리프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스웨덴 지방정부는 이 실버 세대를 케어하기 위한 스마트 기기들을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만드는 데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노후에 들어가시는 그런 부모들을 둔 자식으로서 이런 기술을 많이 나오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사람들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의 변화가 있는지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집에 사람만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사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혹시 그런 분야에도 IoT가 접목된 게 있나요? 그런 분야도 굉장히 급성장하는 산업입니다. 최근에 뭐 나온 것들 예를 들어 드리면 주인이 오래 출장을 가서 뭐 한 일주일 이렇게 이제 집을 비워둘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 IoT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바로 반려견 자동 네, 급식기예요. 맞습니다. 오,
이 스마트폰으로 조작을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네, 타일러 씨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요? 자, 일단 밥을 주세요. 밥 주세요. 비닐대 들어가면 되나요? 오. 많이 드세요. 오. 되게 딱 정확한 양만큼 밥을 줄 수 있어서 또 다른 이 기능이 있나요? 강아지를 볼 수 있대요. 여기 이게 카메라거든요. 아, 자, 지금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강아지가 여기 와서 밥을 먹고 있으면 이렇게 이 카메라에 보이는 거죠. 보이세요? 얘기도 해볼까요? 밥 먹고 있어? 스마트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네, 저는 크게 트렌드를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고 끝났던 옛날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밥솥은 뭐 한국인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가전제품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밥을 먹어야 되니까. 스마트 밥솥이 되면 제품을 파는 순간부터 비즈니스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품을 파는 순간부터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클라우드 공간에 다 저장이 되고 사용자와 밥솥 회사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더 나가면 사용자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기 시작해요. 내 밥 레시피가 더 좋다. 그렇죠. 이러면서요? 레시피를 본인이 만들어서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앱에서 다운을 받아서 밥솥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기만 해도 그 레시피가 밥솥에 저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제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비스가 계속 붙으면서 진화하는 하드웨어가 된다. 자, 두 번째. 제품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붙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밥솥 하나, 뭐 오븐 하나 이게 아니라 키친, 주방, 거실, 침실 이런 식으로 공간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제품의 개념.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제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화하는 제품 그리고 그 범위 자체도 굉장히 확장되는 부분. 그런데 그런 발전 속도가 더 놀라운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 발전 속도가 무궁무진하게 빨라진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가정에서 뭐 집에서 일상에서 어떻게 IoT 기술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기술이 기업이나 산업에 도입이 되면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것 같아요. 혹시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네,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IoT가 개인 생활을 어떻게 바꾸느냐를 중심으로 봤다면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기업,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장 자체가 또 스마트해지는 거죠. 똑똑해지는 거죠. 공장 자동화라고 한다면 특정한 어떤 기능에 한정해서 최적화를 하는 게 기존의 소위 3차 산업혁명의 기조였고 목표였다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들어오면 그 기계 설비 부품 하나하나가 다 컴퓨터화가 된다. 컴퓨터화가 돼서 서로 통신을 하기 시작한다. 제조, 생산, 유통, 뭐 운송 전 범위의 모든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클라우드에 쌓인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패턴 혹은 사고가 잘 나는 패턴이라든지 오류가 잘 나는 패턴 뭐 그런 것들을 잡아내서 다시 설비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반복이 되면 점점점 기계가 똑똑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관리하는 몇 명이 엄청나게 생산성이 높은 제품들을 계속 생산을 하게끔 되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는 경쟁력이 없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죠. 이 약간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훨씬 더 편리하게 가능해진다. 맞습니다. 뭐 이런 설비가 고장 나기 전에도 미리 고장 감지를 하게 되는 거죠. 평상시에 노멀한 기준을 벗어나는 어떤 센싱이 감지가 되면 그 부품은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부품이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교체를 해줌으로써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읽어낼 수 있는 건 이 제조업이 서비스화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면 항공기 엔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롤스로이스라는 곳에서 만들어냅니다. 네. 예전에는 엔진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 치중했고 AS는 부가적인 업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엔진 각각의 사물 인터넷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엔진을 판매하지 않고 리스해 줍니다. 리스를 해주고 컴퓨터에 앉아서 저 회사가 얼마만큼 엔진을 쓰고 있지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쓰는 만큼만 과금을 청구하는 동력당 과금 체계를 개발을 해냈습니다. 항공기 엔진을 만들던 제조업체가 사물 인터넷과 스마트 팩토리라는 일련의 생산 체계 덕분에 서비스업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디다스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디다스 신발 공장이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에 있던 공장들이 다 철수를 하고 본국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그 스마트 팩토리를 아디다스에서는 스피드 팩토리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그 사용자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죠. 그 주문을 받자마자 생산하는데 24시간이 채 안 걸린다는 거죠. 그 모든 부품들을 3D 프린팅 기술 플러스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융합해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다품종 맞춤 생산을 실현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거를 하고 있나요? 그런 게 어떤 거 있나요? 지금 수준이 어떻게 돼요? 물론입니다. 저희 한국이 아주 발달한 건 없어도 없는 건 없는 나라입니다. 아, 이게 막 진정색을 하고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사실은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기업이 갖추기란 쉽지 않은 분야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센서 하나는 값이 몇 억에 해당하고 어떤 센서는 정말 몇 백 원에 달할 정도로 저렴한 센서들 뭐 이렇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네. 스마트 팩토리 하나를 구축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일의 산업박람회 하노버 메세에 가보면 당당히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한다라고 깃발을 딱 꽂고 있는 두 개의 국내 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바로 LS 산전과 포스코입니다. LS 산전은 사실은 그 어떤 중간재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충북 청주에 있는 LS 산전 공장을 가보면 선반 차들이 아래에 레일처럼 생긴 테이프를 따라서 쭉쭉쭉쭉 이동을 하고 사람은 두세 명 정도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 재료를 전달해주고 그다음에 전달한 다음에는 완성된 제품을 받아서 다시 포장하는 라인으로 갖다 주고 이 모든 공정이 사물과 사물이 소통하는 스마트 팩토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더 놀라운 건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포스코 ICT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포스코 ICT는 GE만큼은 아니지만 GE도 포스코에 와서 자문을 구할 정도로 네. 굉장히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앞서 있는 기업입니다. 철강이 만드는 과정은 중간에 어느 한 공정이 잘못되면 뒤에 공정 전체를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공정은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연속 공정인데 이 연속 공정계에서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이 우리의 포스코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렇게 훌륭한 스마트 팩토리 두 대기업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레벨로 내려오면 아직은 스마트 팩토리의 구축이 완전하진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 스마트 팩토리는 정말 안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생산성 올라가고 불량품이 줄어들고 거기에 비용까지 절감되고 뭐 서비스 질 더 좋아지고 정말 단점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기술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빨리 전 다 도입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대기업은 당연히 여력이 되니까 대기업 자체적으로 추진하겠지만 중소기업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낮춰서 대처를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조금 늦긴 했죠. 2014년에 제조업 혁신 3.0이라는 전략을 이제 공표를 하고 스마트 팩토리 추진단을 만들고 2020년까지 전국에 스마트 팩토리를 10,000개 이상 짓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뭐 민관, 산 그리고 연구 대학교까지 포함해서 좀 어떤 강력한 어떤 추진 전략 그리고 공동의 어떤 노력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스마트홈, 일상생활의 변화 막 굉장히 막 즐겁게 얘기를 하다가 네. 이 스마트 팩토리로 오니까
이 스마트 팩토리가 가져올 변화가 너무 빠르고 커가지고 그렇죠. 약간 제 압도당한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사실 원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고 그래서 가끔씩 찾아보고 근데 제가 관심이 많은 것보다 이 주제가 굉장히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직 마지막으로 남은 주제가 있는데 이게 정말 IoT의 끝판왕입니다. 어떤 주제인가요, 교수님? 자, 개인의 생활, 기업의 변화가 아니라 이 모든 걸 둘러싼 시스템, 생태계의 변화,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스마트 시티 말만 들어도 뭔가 굉장한 느낌이 들어요. 영화에서 본 것 같은 미래 사회, 미래 도시 막 이런 느낌인데요. 그럼 스마트 시티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자,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사실은 도시 전체가 이제 그 어떤 시스템 하에서 계획적으로 돌아간다, 스마트하게 돌아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 시티를 저희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크게 키워드를 한 4개 정도로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 두 번째는 공공, 세 번째는 복지, 네 번째는 효율 이렇게 꼽고 있는데요. 이 4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스마트 시티화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안전 문제가 뭐니 해도 제일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안전해야 됩니다. 94년 성수대교가 붕괴가 됐었죠. 그래서 뭐 수많은 인명이 희생이 되고 사실은 이런 IoT 기술이 이런 스마트 시티 교량 같은 데 적용이 되면 센서들만 부품 요소에 그 비치를 하면 되고요.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전 징후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여기에 사전 하중이 많이 실린다 이런 거를 미리 센서로 감지를 역시 해가지고 공대생이십니다. 사전에 예방을 네네. 하자 이런 맞습니다. 거네요. 그런 이제 센서 기술을 활용하면 무너지기 전에 사전 예방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안전 문제가 스마트 시티의 제일 핵심이고요. 다음에 공공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CCTV가 곳곳에 다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한 사람이 하루에 CCTV 노출되는 빈도가 83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많아요? 엄청 많이 우리나라에 CCTV가 달려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공공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둘 간의 어떤 힘의 조절인데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복지 부분은 사실은 노인 헬스케어라든지 노인 돌봄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복지에 관련되는 마지막으로 이제 효율적인 부분인데 이런 효율은 적은 비용으로 훨씬 더 그 시티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교통이 제일 힘들잖아요. 사실은 저도 아침에 차 타고 오는데 굉장히 이 시간에도 막히더라고요. 자, 이런 교통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신호등이 스마트화가 되고 횡단보도가 스마트화가 되고 차가 스마트화가 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선 결국엔 스마트 시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럼 이미 구축되어 있는 스마트 시티 세계적으로 가장 알려진 도시가 이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는 이제 시 자체적으로 굉장히 이걸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공공의 어떤 가로등 같은 것들 그 가로등에 와이파이 기능도 있어요. 소음 센서 그리고 공기 질 센서 온도 센서까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꺼짐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하고 전체 효율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 주차 시스템이 또 전체 시 차원에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주차 공간이 비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교통 체증도 해결되지만 사실은 공회전으로 인한 어떤 공기 오염 같은 것들 뭐 그런 부분도 다 이제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비용이 관리하는 비용이 예전보다 훨씬 더 적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공공의 이익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스마트 시티가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스마트 시티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살면 진짜 편할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연세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전 세계에 10군데가 있대요. 아까 말씀하신 바르셀로나도 있고 암스테르담, 파리, 런던, 뉴욕, 샌프란시스코, 헬싱키, 싱가포르 그리고 여기에 서울, 부산 네, 이렇게 우리나라 도시도 2군데나 있는데 김동영 연구원님, 이 서울하고 부산에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서울과 부산도 놀랍게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요? 바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 파킹과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가로등 이런 서비스들이 아주 빈번하게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부산시는 스마트 미화 방지라든지 스마트 매장 관리,
스마트 홈 관리도 지방자치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부산은 사실상 2005년부터 실시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이 스마트 시티를 구축을 시작했던 도시라고 평가를 받는데, 최근에 아주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스마트 시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우리의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해서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 설계 전부터 그 IT 기술을 활용한 어떤 것들을 기획했을 뿐만 아니라 세종시 인근이 바로 대전이에요. 대전에 뭐가 있냐면 카이스트. 그렇죠. 우리나라의 모든 과학기술 연구소들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협력을 통해서 세종시의 스마트 시티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에 이렇게 뭐가 많아가지고 되게 도시가 살아있는 것처럼 변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네. 근데 물론 그게 다 좋긴 한데, 근데 또 약간 좀 우려할 만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두바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두바이 같은 경우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요. 유입이 많아서.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단기간에 사람들이 붐비는 도시로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범죄나 치안 문제가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바이시는 어떤 해결책을 내놨냐면, 오일머니가 많다 보니까 야, 전국에 있는 가로등 다 스마트 가로등으로 바꿔라고 추진을 한 겁니다. 두바이 전역에 있는 가로등에 CCTV가 설치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감시를 당하는 듯한 형태를 가질 몇 수가 미터 있는 간격으로 거죠. 지금 날 다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실제로 그 데이터들은 다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굉장히 첨예하게 갈등을 빚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개인정보라고 하는 건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들에 다 맞닥뜨리는 문제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도 있지만 분명 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플러스 되는 측면도 있어서 이 장점과 단점이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신기술로부터 맺힐 수 있는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대의적인 이야기들로 개인정보나 신기술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서울, 부산, 세종 이렇게 벌써 스마트 시티 구축에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좋은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 나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하면 좋을까요? 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당연히 지원이 있어야 되겠고요. 지역에 같이 살고 있는 어떤 구성원들에 대한 합의, 그리고 참여,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물 간의 소통을 저희는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쨌든 중심은 사람이거든요. 사람들 간의 소통 자체가 없어지거나 무시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직접 민주주의로 실현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선거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시 본인들이 원하는 미래의 도시를 누가 잘 이끌어줄 수 있는가, 그런 분들을 이제 찾아서 제대로 투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맛있는 경제 브런치. 오늘은 IoT, 사물 인터넷이 열어가는 세상이란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양 교수님께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해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계속 그냥 남아서 수다를 떨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시죠, 계속. 끝나고서 두 분이서 또 따로 차 한잔 하시면서. 네. 저희 둘이만. 오늘 우리 브런치인데 이렇게 네. 한 번에 많이 과식하려고 하면 안 돼요. 브런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과식하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제가 듣기에는 후식 준비해 주셨다면서요? 네, 그럼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던 내용 중에서 꼭꼭 알아가셔야 될 핵심만 골라 담았습니다. 경제 브런치 후식 함께 볼까요? 경제 브런치 오늘의 주제, IoT 사물 인터넷이 열어가는 세상. IoT 사물 인터넷이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말합니다. 스마트홈이란 홈 CCTV, 열림 감지 센서 등 안전 기능과 밥솥, 공기청정기 등 IoT 가전제품으로 생활이 안전해지고 편리해집니다. 스마트 팩토리란 생산 전체 과정에 IoT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과 품질, 고객 만족도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능형 공장입니다.
스마트 시티란 도시의 기반을 이루는 교통, 에너지 효율화, 환경 등의 시스템을 IoT로 연결해 소통하고 발전하는 미래형 첨단 도시입니다.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 IoT 사물 인터넷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영문 약자로 돼 있으면 왠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IoT는 이렇게 쑥쑥 머리에 들어올 줄이요. 진짜 생각보다 쉽네요. 아니, 방금 제가 후식에서 설명을 잘해서 그래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큰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정말 많은 얘기 들려주셨는데 교수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흔히들 4차 산업혁명이다, 뭐 IoT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용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경제 브런치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쉽게 그리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끔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번에도 불러주시면 참여해서 또 다른 얘기 또 들려주고 싶네요. 아, 언제나 네. 환영입니다, 저희는.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도 맛있는 경제 브런치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프로젝트 맛있는 경제 경제 브런치. 브런치!